월스트리트, 시카고, 그리고 런던. 세계 금속 시장의 중심에서 모두가 이름은 알지만 얼굴은 잘 모르는 한 일본인이 있었습니다. 별명은 미스터 코퍼. 시장을 망치로 두드리듯 움직인다고 해서 해머라고도 불렸고, 무엇보다 그가 매년 세계 구리 공급량의 5%를 혼자 좌우한다고 해서 미스터 5%라는 별명까지 따라다녔습니다. 도쿄의 한 평범한 사무실에서 갈색 양복을 입고 다른 20명의 트레이더들과 똑같은 책상에 앉아있던 이 남자는 매일 저녁 40분 거리에 카와사키 외곽의 집으로 통근하던 평범한 일본 셀러리맨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회사의 책상 서랍에서 비밀리에 운영하던 별도의 장부에는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의 무허가 거래가 빼곡히 적혀 있었고, 그 장부의 마지막 줄에는 당시 사상 최대 규모였던 26억 달러의 손실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수업 내용은 한 평범한 일본 회사원이 어떻게 10년 동안 세계 구리 시장을 지배했고 그것이 어떻게 무너졌는지에 관한 이야기, 야스오 하마나카와 스미토모 코퍼레이션 구리 스캔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야스오 하마나카는 1950년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명문대라 보기 어려운 세이켈이 대학교 법학부를 졸업한 그는 1968년 일본의 거대 종합상사인 스미토모 코퍼레이션에 입사했고, 입사 직후 배정받은 부서가 바로 구리 트레이딩 부문이었습니다. 일본 최대 종합상사 중 하나였던 스미토모는 미쓰비시나 미쓰이 같은 라이벌과 다르게 한 가지 약점을 안고 있었습니다. 자기 회사 소유의 구리 광산이 단 하나도 없었던 것이죠. 광산이 없는 종합상사가 어떻게 글로벌 금속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입사 초기 청년 하마나카가 부딪힌 첫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그가 찾은 답은 단순했습니다. 광산이 없으면 시장 자체를 가지면 된다. 1980년대 초 30대 중반의 하마나카는 런던 금속거래소 LME를 무대로 한 구리 선물 거래에 깊이 발을 들였습니다. 처음에는 정상적인 거래였습니다. 그러나 1985년의 어느 날 하마나카와 그의 직속 상사 사부로 시미즈는 회사에 보고하지 않은 무허가 거래에서 큰 손실을 입게 됩니다. 두 사람은 결정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손실을 회사에 보고할 것인가 아니면 추가 거래로 만회를 시도할 것인가. 시미즈는 결국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를 사임했지만 하마나카는 다른 길을 택했습니다. 그는 비밀 장부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정상 거래를 기록하는 회사 장부와 별도로 자신의 무허가 거래만을 기록하는 자기만의 장부를. 그는 거래 서류를 위조했고 상사들에게 거짓말을 했고 필요할 때마다 자기 상사들의 서명을 위조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거짓말이 너무나 정교하게 작동했기에 1986년 그가 손실을 만회하기는커녕 더 키워가던 그해 스미토모는 그를 정식으로 구리 트레이딩 부문의 수석 트레이더로 승진시켰습니다. 승진 이후에 하마나카는 더 이상 단순한 트레이더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세계 구리 시장을 자기 손바닥 위에 올려놓기 위한 구체적인 전략을 세웠고, 그 전략은 한 단어로 요약할 수 있었습니다. 코너링, 시장을 매점하는 것이죠. 그는 스미토모의 막대한 자금력을 동원해 LME에서 거래되는 구리 선물 계약과 옵션을 닥치는 대로 사들였고, 동시에 실물 구리도 대량으로 매입해 LME 지정 창고에 쌓아두었습니다. 시장에 풀려있는 구리 물량을 자기 손에 집중시켜 인위적인 부족 현상을 만들고 가격을 끌어올리는 방식이었죠. 가격이 오르면 그가 보유한 포지션의 가치도 올랐고, 시장에 들어오는 다른 트레이더들은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90년대 초가 되자 스미토모는 세계 최대의 구리 트레이더가 되었고, 하마나카가 통제하는 물량은 전 세계 연간 구리 공급량의 5%에 달했습니다. 별명 미스터 5%가 여기서 나왔습니다. 그는 오일 시장의 전설 칼루스트 굴벤키안이 자신의 5%를 자랑스럽게 여겼던 것처럼 자신의 별명을 자랑스러워했다고 합니다. 1991년 스미토모의 연차 보고서에는 그의 사진과 함께 그를 소개하는 프로필이 실렸고, 회사 내부에서는 한때 올해의 인물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1990년 새로 부임한 사장 도미이치 아키야마는 그를 처음 만난 후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내 예상과는 달리 그는 정말 진실된 사람이었습니다. 안심이 되었죠. 동료 트레이더들은 그를 하머라고 부르며 두려워했고, 신입 트레이더들은 그와 함께 일하기를 원했죠. 그러나 갈색 양복 안에 그는 단 한 번도 만회되지 않은 손실을 비밀 장부에 계속 적어내려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사기도 영원할 수는 없습니다. 첫 번째 균열은 1991년에 찾아왔습니다. 하마나카를 위해 구리 거래를 대행하던 미국 회사 DLT의 직원 폴 스컬리가 회사 사장 데이비드 스렐켈드에게 하마나카의 거래에 의심스러운 점이 많다고 경고했습니다. 같은 해 하마나카는 스렐켈드에게 5억 달러 규모의 존재하지 않는 가짜 거래를 DLT 회사의 공식 서류로 만들어달라고 요청하는 팩스를 보냈습니다. 스렐켈드는 이를 거부하고 LME에 직접 신고했죠. 이른바 코퍼게이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LME는 자기들에게 하마나카를 처벌할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했고, 스미토모 본사에 압력을 가해 하마나카가 보낸 그 편지를 공개하도록 했을 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해 7월 그를 처음 의심했던 폴 스컬리가 자신의 집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합니다. 두 차례의 조사는 모두 사고사라고 결론 내렸지만 5년 뒤 하마나카의 사기가 드러났을 때 그 화재의 시점은 사람들의 의심을 다시 불러일으켰죠. 1993년과 1994년에도 시장에서는 누군가 구리 시장을 짜내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고, 손가락은 매번 하마나카를 향했지만 규제 당국의 조사는 매번 아무것도 찾아내지 못한 채 끝났습니다. 그가 너무 자주 들키지 않았기에 어떤 분석가들은 그가 무언가 더 큰 보호를 받고 있다고까지 추측했습니다. 균열이 본격적으로 벌어진 것은 1995년이었습니다. 중국에서 구리 원광 공급이 급증했고,
시장 전반의 가격 하락 압력이 가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마나카는 가격이 오르는 쪽에만 베팅을 해왔는데 이제 시장 자체가 그 반대편으로 움직이고 있었던 것이죠. 그가 쌓아둔 거대한 매수 포지션은 그대로 거대한 손실로 돌아왔습니다. 같은 해 11월 미국의 상품선물거래위원회 CFTC가 뉴욕 코맥스 시장에서 이상한 백워데이션, 즉 가까운 월물 가격이 먼 월물 가격보다 높은 비정상적 패턴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합니다. 한 명의 트레이더가 시장을 짜내고 있다는 가장 명확한 신호였죠. 1996년 4월 마침내 LME와 영국의 증권투자위원회 SIB 그리고 스미토모가 합동으로 하마나카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고 5월 9일 스미토모는 하마나카가 메릴린치 증권사를 통해 자기 회사도 모르게 운영하던 무허가 계좌를 발견하고 그를 직위해서 해임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 가까이 시간이 흐른 6월 5일 하마나카는 마침내 모든 것을 자백합니다. 그리고 일주일 뒤인 1996년 6월 13일 스미토모 코퍼레이션의 사장 도미치 아키야마는 도쿄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8억 달러의 손실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카메라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런 문제를 일으킨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저는 부끄러움에 압도되어 있습니다. 발표가 나오자마자 스미토모는 하마나카가 쌓아두었던 거대한 매수 포지션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시장에 풀려나오는 어마어마한 물량 앞에 구리 가격은 5월 톤당 2,800달러에서 6월 25일 800달러까지 폭락했습니다. 단 한 달여 만에 35% 가까운 하락이었죠. 캐나다와 칠레의 구리 광산 회사들, 미국과 영국의 은행들, 그리고 전 세계 트레이더들이 모두 그가 만든 가격 환상을 따라갔다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그해 9월 스미토모는 회사의 실제 손실 규모를 다시 한번 발표합니다. 처음 보고된 18억 달러가 아니라 26억 달러. 일본 엔화로 약 2,850억 엔이었습니다. 일부 관계자는 최종 손실이 40억 달러를 넘어설 것이라 추산하기도 했죠. 당시까지 한 명의 트레이더가 만들어낸 단일 손실로는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1995년 베어링스 은행을 무너뜨린 닉 리슨의 8억 2,700만 달러나 일본 다이와 은행을 흔든 이구치 도시히데의 11억 달러를 모두 압도하는 숫자였죠. 1997년 시작된 재판에서 하마나카는 자신이 사기의 동기로 삼았던 것은 개인의 이익이 아닌 초기 손실의 만회였다고 진술했고 그의 옛 상사 시미즈도 이 진술을 뒷받침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습니다. 1998년 일본 법원은 하마나카에게 사기, 문서 위조, 그리고 배임 혐의로 8년형을 선고했고 이는 일본 금융범죄 역사상 가장 무거운 형량 중 하나였습니다. 동시에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의심이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한 명의 트레이더가, 그것도 갈색 양복을 입은 평범한 중간 관리자가 정말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회사 윗선의 묵인이나 인지 없이 26억 달러의 손실을 숨길 수 있었을까? 스미토모는 끝까지 그를 단독 범행을 저지른 로그 트레이더로 규정했지만 많은 시장 관계자들은 그가 회사 전체의 사기를 한 사람이 책임지는 희생양이었다고 의심했습니다. 하마나카는 8년형 중 7년을 복역하고 2005년 7월 한 해 일찍 출소했습니다. 출소 직후 한 블룸버그 기자가 그에게 다가와 소감을 물었을 때 그가 한 말은 단 한마디였습니다. 감옥에 있는 동안 구리 가격이 그렇게 많이 올랐다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자신의 죄에 대한 사과도 자신을 신뢰했던 회사에 대한 변명도 아닌 자신이 평생을 바쳤던 그 시장의 가격에 대한 감상이 출소 후 그가 처음 한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3년이 지난 2008년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하마나카가 다시 트레이딩 업계로 돌아왔다고 보도했습니다. 같은 해 월스트리트 저널이 도쿄에 그의 자택을 방문해 인터뷰를 시도했을 때 문을 연 그의 아내는 단 한 문장만을 남겼습니다. 할 말이 없습니다. 그 이후 하마나카는 다시 대중의 시선에서 완전히 사라졌고 지금까지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 사건이 남긴 것은 단순히 한 사람의 처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LME는 이 사건을 계기로 회원 자격 분류를 전면 재정비했고 회원이 아닌 기업이 브로커를 통해 거대한 포지션을 쌓을 때의 보고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단 한 명의 트레이더가 글로벌 시장 전체를 코너링하는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게 만들기 위함이었죠. 그러나 더 깊은 교훈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정상시장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수익률. 매년 일관되게 회사 구리 부문 이익의 90% 이상을 혼자 만들어낸 한 명의 스타 트레이더. 그리고 그의 수치만 들어오면 더 이상 캐묻지 않는 경영진. 사기는 거짓말 한 사람만으로는 그렇게 오래 지속될 수 없습니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거짓말을 의심하지 않은 수많은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었죠. 야스오 하마나카는 자기 인생을 시장을 이긴 한 남자의 이야기로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만들어낸 이야기는 정반대였습니다. 한 평범한 회사원이 한 번의 손실을 인정하지 못해 시작한 거짓말이 어떻게 10년에 걸쳐 세계 최대의 시장 조작 사건으로 부풀어 올랐는지, 그리고 그 거짓말이 어떻게 본인뿐만 아니라 자기 회사, 자기 산업,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까지 모두 무너뜨렸는지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 것은 단순한 한 트레이더의 흥망이 아니라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것은 결국 가격이 아닌 자기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인간의 마음이라는 사실에 관한 이야기였을지도 모릅니다.